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잘 보셨다고 치고 답안지 안 내신 분 계세요. 왜냐면 밖에서 이제 점수 받아가지고 우리 몇 명 받는지랑 여러분이 몇 번으로 오답을 많이 쓰셨는지 이렇게 쭉 통계를 다 내서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하는 것도 물론 강의 준비하는 거고 이제 와서 여러분 점수 이제 통계 낸 걸 한번 보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분명히 지금 여기 계신 숫자보다 더 적은 분의 석차만 지금 제 손에 있어요. 안 내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셨어요? 라고 물어보기 되게 미안한 점수를 받아. 제 손에 있는 점수는 제가 잘 봤냐고 물어보기 되게 미안한 점수가 지금 제 손 안에 있긴 하거든요. 어려웠어? 왜 시선을 피해? 왜 이래? 우리 처음 보는 사이 아닌 분들 많잖아요. 저랑 꽤 안면 오랫동안 튼 분들 많이 계신데 막 시선을 다 피하네. 이게 좀 달라요. 이게 기본 강의할 때는 다들 되게 당당하게 시선을 맞춰. 내가 질문하기 전까지. 그러다가 문제풀이반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시선을 좀 피해. 문제풀이반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네. 문제풀이반 수업에 원래 계셨었는데 어저께 안 들어오셨던 분이 여기 좀 계시거든요. 내 숙제검사 날 했더니 수업을 안 와? 분노. 어제 그랬거든요. 여튼 그렇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수업을 이렇게 들어가면 점점 이제 저랑 눈을 맞추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은 저랑 연습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쵸? 제가 내는 문제가 절대적이지도 않고 전 여러분이 제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하셨으면 하고 바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챌린지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 해봐야 의미가 없고 여러분이 오히려 조금 더 검토하시고 조금 더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보아서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전혀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께서 조금씩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모르는 문제가 줄어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커요. 점점 모르는 게 줄어들어서 점점 이제 찍는 게 줄어들고 그죠? 답을 골라내는 개수가 많아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내는 문제들이 여러분이 보실 때 내가 공부한 문제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문제들이 나오면 제일 좋은 건데 여러분이 미처 공부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고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내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고 제꼈던, 쉽게 얘기하면 제꼈던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해설을 하고 제가 이제 어디를 좀 이렇게 봐주세요. 이게 숙제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그 숙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께 공부를 하기를 위한 이제 바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 제가 검사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여튼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한 번씩 더 보시고 그래서 조금 더 착실하게 준비를 하셔서 시험장 갔을 때 최대한 당황을 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는 게 제가 여러분께 남은 5주 동안 그죠? 10번이죠. 10번, 5주 동안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일단 원하는 목표까지 저랑 편하게 가시는 게 제가 기본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튼 뭐 일단 시작을 뭐 성적이 어떻습니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그런 거에 개의치 마시고 공부하시고 와서 오셔서 시험 보시고 시험 보고 해설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들을 같이 저랑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리 그건 그래도 꼭 맞춰야 되는 문제들은 꼭 맞추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죠? 왜냐면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수학의 정석을 이렇게 딱 피면 요즘도 정석으로 공부하는지 모르겠으나 저 땐 정석이었으니까 정석 기준으로 얘기하면 앞에 딱 봤을 때 까만 데가 있고 점점 그라데이션으로 뒤에가 하얘지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그 앞에 까만 데는 우리가 문제가 나오도 예제가 다 맞는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냐면 누구나 다 맞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저 뒤쪽으로 가가지고 운송 1924야, 헤이그 너무 옛날 거야, 뭐 MT 너무 복잡해, CMI 내가 이걸 왜 봐, 이렇게 해서 버리는 게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최소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보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 부분들이 결국 누구나 점수를 받기 위해서 누구나게나 점수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제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당당하게 점수를 받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우리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조금은 더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10번이잖아요. 10번이 사실 적은 횟수가 아니에요. 저희가 문제를 좀 많이 이제 풀 수 있는 기회인 거고, 그리고 여러분께 이제 제가 그 문제를 통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들도 좀 더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서 저랑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잘 푸셨어요, 엄청.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인 거죠. 신용장상의 문구입니다. 적절한 말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틀리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신데 있긴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우리는요, 너한테 허가를 해요. 추밸류 뭐 하라고? 발행하라고. 누구 앞으로 발행을 하냐면 한국뱅크 앞으로 발행을 하래요. For account of 누구의 계좌로 또는 누구의 계정으로 누구의 돈으로란 뜻이겠죠. 누구 돈으로 발행을 하랍니까? 결국은 미스터 김 SK한테 발행을 하면 된대요. 그럼 돈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김 SK가 돈을 주겠죠. 그러면 걔 돈에서 나가는 거니까 걔는 어카운트 T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너한테 오스라이즈를 하는 거니까 이게 신용장이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너한테 오스라이즈 한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밖에 할 수가 없는 거냐면 이슈잉 뱅크밖에 할 수가 없는 짓인 거죠. 그 다음 얘가 너한테 발행하래요. 그럼 네가 네가 되는 그 주체는 누가 되겠습니까? 뭘 발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이죠.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은 돈을 받을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왜? 콜렉션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누가 됩니까? 돈을 받을 사람, 익스포터가 되면서 얘는 동시에 누가 된다? 베네피셔리가 되죠. 신용장 당사자로 봤을 때는. 그 다음 한국뱅크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실 내고일 가능성이 커요. 물론 이거 자체가 우리가 한국뱅크일 수도 있겠지.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튼 얘 같은 경우에는 환어음상에서 발행인 말고 이제 그 피발행인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draw이가 될 거고, 그럼 사실 엑스포터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엑스포터는 결국 어음거래에서만 보면 누가 될 겁니까? drawer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답을 가볍게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셀러가 바이어한테 거래를 텄습니다. 야, 계약하자. 뭘로 할까? LC로 하자. 아, 그래. 야, 우리 LC래. 신용장 열어줘. 이슈잉뱅크한테 얘기를 하죠. 그럼 이슈잉뱅크 알았어. 개설을 해요. 그럼 야, 얘한테 개설했다고 얘기 좀 해줘 라고 들어가면 얘가 뭐가 됩니까? 어드바이징 뱅크가 되죠. 야, 어드바이징 뱅크 하면서 야, 근데 어드바이징만 하지 말고 너 여기다가 컨퍼메이션 좀 추가해줘 라고 얘기를 해요. 컨퍼메이션을 왜 추가해요? 얘랑 별도의 지급 확약을 가져가기 위해서 컨퍼메이션을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드바이징 관계에서만 보면 이 은행은 무엇이 될 것이고 어드바이징 뱅크가 될 것이고, 얘가 만약에 컨퍼메이션까지 추가했다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컨퍼메이션 뱅크가 되겠죠. 그죠? 컨퍼메이션이 추가된 LC는 뭐가 될 것이고, confirmed LC가 될 것이고. 그러면 얘가 어쨌거나 이렇게 노티스를 해요. 야, 신용장 열렸는데? 알았어. 물건은 싫어요. 물건은 싫어서 물건은 쭉 가요. 그럼 물건을 보내고 나서 얘는 서류를 발행을 하겠죠. 서류를 발행하고 뭐를 같이 발행을 합니까? 환어음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드래프트를 발행을 하겠죠. 그러면 이 환어음과 환어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거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가지고 얘가 보내면 얘가 보고서는 문제가 없어. 그럼 어쨌거나 얘를 통해서 주든 얘를 주든 돈을 주겠죠. 얘가 얘한테 주면 얘가 얘한테 줬을 거고, 얘가 얘한테 갖다 내면 얘가 돈을 줬을 거예요. 그럼 어쨌거나 돈은 이렇게 갈 거고, 이슈잉뱅크로부터. 그 다음에 서류는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되면 얘가 얘한테는 뭘 줘야 되는 거냐면, 야, 서류 왔다 라고 일단 통지를 해요. 서류 왔다. 그럼 얘가 돈을 줄 준비가 됐거나 돈을 이미 줬으면 얘는 서류를 주면 되겠죠. 근데 이 서류를 넘겨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얘가 물건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물건을 만들 수 있게 찾아주는 가장 대표적인 서류가 뭐가 되겠습니까? BL이 되겠죠. 왜? 얘가 다큐먼트 오브 타이틀이 될 거니까. 그러면 얘는 이거 받아가지고 선사 가서 물건 찾아가면 끝이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당사자들 한번 다시 구분해 보겠습니다. 일반 거래에서 세일즈 컨트랙트에서는 얘가 셀러가 될 것이고 바이어가 되겠죠. 자, 수출입 거래에서는 얘가 뭐가 되고 익스포터가 되고, 얘는 뭐가 되고 임포터가 되고, 그 다음 환어음 거래에서는 얘가 뭐가 되고 드로우어가 되는데, 드로우이는 환어음 거래에서 특히나 신용장 거래라고 하면 누가 드로우이가 돼요? 얘가 드로우이가 될 거예요. 그죠? 만약에 매입이라던가 컨퍼메이션이어서 얘한테 안 갖다 주고 다른 은행으로 갖다 줄 거면 어쨌거나 그 은행이 그렇게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자, 그래서 환어음 자체에선 얘가 drawer가 되고 은행이 지급한다는 전제하에 얘는 drawee가 될 것이며 나중에 이 돈을 최종 pay하는 사람, 말 그대로 pay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얘가 누가 될 거예요? pay이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아이고, 그렇죠.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얘는 돈 줄 거거든.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쭉 보시면 결국은 drawer가 될 거고 얘가 뭐가 되고 exporter가 되고 importer가 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얘가 결국 돈을 부담할 거니까 얘가 누가 될 거예요? account T가 되겠죠. 지금 보신 것처럼. 자, 이게 다예요. 그러면 빼먹었다. applicant. 신용장 거래에선 얘가 누가 되고 applicant가 되고 얘는 누가 돼요? 얘가 beneficiary가 되겠죠. 더 이상 나올 거 있나요? 없어요. 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는 내용들이어서 내용은 더 이상 볼 거 없고요. 그 다음 2번은 사실은 이건 영어 문제라고 하기도 그렇고 무형영어 문제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 중간 어디쯤 있는 건데 사실 무형영어 문제도 가깝긴 하죠. 대신 로지컬한 플로우를 하나를 더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자, date of payment is usually either on demand or at a fixed or determinable future time. 그래서 두 개가 있대요. demand에 주거나 아니면 미래에 주거나. 그러면 demand에 주는 거는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사이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future time에 주는 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그죠. 유선스가 되는 그 경우가 많을 거고 time이나 tenor 같은 경우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단어로 봤을 때는. 자, 그러면 두 번째, bill of exchange라고 하는 거는요, are classified, 나눠진답니다. According to the method of the determining the date on which the payment is due from the drawee. drawee한테 돈이 언제 갈지에 대한 얘기가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bill of exchange에 대한 얘기를 크게 나누고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bill of exchange는요, 그럼 payable on demand, 그거 요구하면 주는 거를요, 우리가 사이트에 쓰는 demand bill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렇겠죠? 그러면 사이트나 디맨드 얘기가 온디맨드 얘기에서 같이 엮어서 나와야겠죠? 그 다음 The site bill is to be paid immediately upon presentation. 그리고 이런 거는 요청하면 바로 줘야 된대요. 그러면 크게 봤을 땐 지금 2번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 이제 두 가지 날짜로 구분이 되고요. 날짜로 구분이 되는 거는 디맨드 하면 주는 거랑 미래에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디맨드 하면 주는 거는요. 사이트나 디맨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프레젠테이션 하면 바로 줘야 돼요. 라고 끝나 있는 건 거죠. 물론 큰 문장으로 봤을 땐 이 뒤에는 뭐가 더 나와야 되냐면 그러면 fixed determinable future date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나 더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주어진 문장으로만 봤을 때는 여러분이 답을 골라주시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을 골라주시면 되고 잘 고르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순서대로 엮어보랍니다. 어떤 weight는요, goods, 물건에 대한 무게인데요. including packing, 패킹을 포함하고 있는 무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예 속포장까지 다 뺀 거, 뭐가 돼요? 그치, 넷넷이죠. 속포장은 들어갔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넷. 그 다음에 거기다가 겉포장까지 포함을 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그치, 그게 그로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여기서 얘기를 할 때 including packing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패킹은 이너 패킹이 아니라 일반 패킹을 포함을 하는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문제, 만약에 여러분에게 가장 이제 헷갈리는 게 없게 하려면 여기다가 inner packing and outer packing이라고 넣어놓으면 더 명확했겠지만 패킹 자체를 포괄하는 이란 개념으로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including packing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어쩌고 톤은요, 이제 unit of weight measure. 자,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요. It equals to 2240 pounds랍니다. 자, 우리가 2000 pounds가 있고요. 그 다음에 2204 pounds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2240 pounds가 있어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파운드 단위를 가지고 뭐를 얘기했냐면 톤을 얘기를 하면서 숏톤, 메트릭톤, 롱톤 이렇게 구분을 해봤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킬로그램까지 같이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랬을 때 일단 2240 파운드에 되는 건 가장 큰 톤이고요. 우리가 롱톤 또는 그로스톤이라고 부르는 애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이었었습니다. 그러면 킬로그램으로 봐서는 1016kg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롱톤 또는 그로스톤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숫자를 얘기를 할 때요. 우선 닷은 몇 개입니까? 12개.
그 다음에 스몰 그로스 몇 개예요? 12 곱하기 10. 그래서 120개. 그 다음에 그냥 그로스는 12 곱하기 2승 해서 144개. 그죠? 12 곱하기 2승은 12의 2승이죠. 그 다음에 그레이트 그로스는 고기 곱하기 다시 12에서 1728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요거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외우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냥 스킵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께서 앞뒤를 다 맞춰봤을 때는 그렇게 사실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게 풀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더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4번. 자, 옳지 않은 거 보시겠습니다. 자, offer subject to final confirma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on offer인데 which 그런 게 어떤 거냐면 even though the offeree accepts the offer. offeree가 accept offer를 했어도 needs the offerer's recognition. offerer가 알아야 된대요. 즉, offerer의 인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on the acceptance fo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계약이 성립됐는지 여부에 대한 오퍼러의 컨퍼메이션이 사실상 있어야만 확정이 되는 것. 말 그대로 영어 자체가 파이널 컨퍼메이션 조건 부의 오퍼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불확정 청약인 거면서 실질적으로 오퍼를 내보낸 건 인비테이션에 가까운 것이고 그쵸? 거기에 대한 억셉턴스가 오퍼가 될 것이며 거기에 대한 파이널 컨퍼메이션이 자체가 억셉턴스가 나중에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파이널 컨퍼메이션에 대한 얘기들을 쭉 보신 거고 두 번째 보시면 offered without engagement 나 이거 안 묶길래 나 이거 엮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this term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하는데요. the quotation of the offerer. 자, offerer가 quotation 즉 뭘 줬어요? 견적을 줬어요. 그게 market price of the day 그날의 가격 정도를 준 거고요. And he binds himself to accept 걔는 accept를 했대요. 자기가 거기에 묶일 거라고. Without further negotiation 추가적인 뭐 없이 추가적인 협상 없이 그 가격에 묶인답니다. 그럼 묶인다는 거예요? 안 묶인다는 거예요? 안 묶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without engagement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나 여기에 안 걸릴래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 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It is often used by traders. 자, 이거는 트레이더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In their price. 그들의 그 거래 가격이 where quoting price of the certain article liable to the certain market fluctuation. 그 가격이 자주 바뀔 수 있는 경우에 사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건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거 같이 보세요. free offer라고 하는 거는 on offer인데 which is open. 열려 있어요. for a reasonable time. 자, 열려있는 기간이 있는 건 거죠. 그게 뭐냐면 in which 거기서 the offerer는요. merely states 단지 의미하고 있습니다. terms와 conditions를 어떤 거냐면 on which he sells a certain merchandise without binding the offeree to accept it within a specified period. 그 기간 내에 네가 회신을 하면 회신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거기에 묶이겠다라는 뜻을 without binding 묶이지 않고 라는 개념인 거죠. 즉 여기에 얘가 묶여요? 안 묶여요? 안 묶인다라고 개념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건 거예요. 근데 사실 프리오퍼라고 하는 것도 그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뿐이지 어때요?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얘가 일정한 리즈너블한 타임 안에만 억셉턴스가 되면 이거는 어때야 돼요? 그치? 확정 청약처럼 이제 성립을 할 수가 있는 건 거죠. 사실 우리가 펌오퍼하고 프리오퍼를 구분하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그 기간이 확정에 대한 기간이 묶여져 있느냐 안 묶여져 있느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세일즈 컨트랙트라고 하는 거는 컨트랙트인데 뭐냐면 오너십 오브 더 굿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오너십이에요. 물품의 뭐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죠? 소유권이 is transferred 넘어가야 됩니다. From a seller to buyer. 셀러로부터 바이어까지. For a fixed price. 뭘로? 한정된 가격으로. 즉, 확정된 가격으로. 그래서 in money면 결국 돈으로 환산해서 확정된 가격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paid or agreed pay라고 하는 거는요. 돈을 지급을 했거나 또는 아니면 뭐 하겠대요? 돈을 지급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불, 후불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지급하거나 나중에 지급할 거야 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C damages term 보면은요. 자, 이거는요, 일반적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either. 자, 어떻게 되냐면, the seller is liable for damage by C. 자, C water에 대한 거는 책임을 지는 게 C damaged term이죠.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shift예요? 아니면 landed예요? 우리가 얘기했을 때, 조건을 봤을 때, shift죠. 대신 무슨 shift냐면, 변형된 shift였었어요. 기억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여러분이 이렇게 가볍게 봐주시면 되고, 사실 이거는요, 솔직히 말씀 답이 2개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위에 거, 2번 같은 경우에는 묶이지 않는다라는 개념이거든요. Offered without engagement면 나 이거 안 묶일래 라는 개념이잖아요. 나 여기 구속 안 돼. 라는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사실 3번도 문장이 조금 애매해서 이제 해석상으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안 묶인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기간으로 봤을 때만 안 묶이는 거고 결국은 확정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2번, 3번 다 답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가시겠습니다. 5번. 용어의 정의. 5번도 지금 뭐 비슷하게 잘 푸셨는데요. 자, severability clause, 이거 어떤 뜻이죠? 분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조항을 일부 분리를 해낸다라는 건데, 자, 영어로 보실게요. 만약에 하나나 그 이상의 조항이 뭘 포함을 하고 있냐면, 자, 여기 이제 이 계약서에 있는 하나 이상의 그 조항이 shall be declared invalid, 그 다음에 illegal, unenforceable. 자, 이게 만약에 계속 unenforceable까지 해서 결국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은 나머지 조항과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분리될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 조항들이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예요. 이런 조항은 왜 필요합니까? 하나 조항이 무효가 됐을 때 전체 계약을 다 부정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발생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일부 조항이 죽었다 하더라도 계약의 전체적인 취지는 크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개념이고, 결국 계약을 크게 연장하고자 하는, 즉 계약을 살려서 가고자 하는 양 당사자의 의지가 반영되는 조항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서를 쓰다 보면 짧은 계약서는 뭐 그럴 부분이 아니지만 굉장히 긴 계약서나 내용이 많은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의도한 거, 걔가 의도한 거 안 맞는 경우들도 있고, 하다 보면 또 프랙티스상 안 맞는 것도, 이런 것들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의 큰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조항이 이거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infringement buyer는요, shall hold seller harmless from liability from any infringement with regard to patent, trademark, design 이런 거 쭉 들어가죠. 즉,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되고, 그 침해로 인해서 셀러나 바이어는 양쪽에 누구한테도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된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infringement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intellectual property 조항이랑 같이 엮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 페이턴트, 트레이드마크, 디자인, 카피라이트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냐면 인텔렉츄얼 프로퍼티가 될 거고, 여기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인프린지먼트 조항이 될 거고, non-waiver. 자, no claim or right of either party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deemed to be waived. 자, 양 당사자가요, 뭔가를 얘기를 한 것들은 no니까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거죠. waived or renounced in whole or in part. 자, 전체나 일부의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unless the waiver of the reunification of such claim or right is acknowledged and confirmed in writing by such party. 그런 양 당사자가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 그래서 no waiver clause는 언제 사용이 되냐면, 자, 저한테 만약에 오늘 돈을 주기로 했어요. 계약상 돈 줄 날이 오늘이에요. 내가 돈 달라고 얘기를 안 해. 돈 안 줬는데. 그냥 기다려주는 거야, 지금. 근데 내가 아무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돈 받을 권리를 포기한 걸로 해석이 되면 돼요? 안 되죠. 결국 난 앞으로 돈 안 받을 거야 라는 것들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거기에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상의 권리를 이전한 걸로 해석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non-waiver clause. 그리고 오히려 어쩔 때는 난자를 빼고 그냥 waiver clause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해석은 같습니다. 내용도 같고. 자, 그 다음 confidentiality. 자, 보시면 persuasion hereby 여기서 agree 약속을 해요. to disclose 까기로. 조항을 까면 안 되지. 그죠? 근데 그 뒤에 심지어 뭐가 있는 거냐면 information을 까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다음 contained therein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 any third party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with the supplier. 서플라이어의 사전 동의, 서면 동의 없이 이거를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좀 전에 제가 저속한 표현으로 깐달한 아주 쉬운 표현을 썼는데 결국 reveal 하지 않겠다라는 개념인 거고 keep secret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쉽게 풀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를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agrees 뭐예요? not to disclose겠죠. not to disclose. 나 얘기 안 할게 라고 되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을게. 자, 그 다음에 sovereign immunity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일반 수업 시간 쭉 얘기를 했던 건데, sovereign immunity는요, 어떻게만 해석을 해주시면 되냐면요, 주권 면책 조항을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 sovereign immunity라는 거 하는 거는 주권을 통해서 면책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권 면책 조항의 포기예요. 그거는 왜 필요하냐면,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수많은 외교관들은 면책 특권이 있죠. 왜?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럼 그 사람들은 본인의 국가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뭔가 우리나라에서 사고를 치거나 잘못하면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공국법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죠. 뭐 하지만 이제 뭐 몇 가지 우리 미국인들이 사고 치고 이러는 것들은 뭐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진 면책 특권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 면책 특권을 일반적으로 상사나 또는 재산 관계에선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들어가 있는 게 주권 면책 특권이에요. 주권 면책 특권 찾아보면 되게 어려운 말로 되게 길게 써 있거든요. 근데 딱 그건 거죠. 자, 나랑 집 거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외국 정부의 사옥이야. 그래서 대사가 나한테 돈을 주기 해놓고 잔금을 안 줘요. 그러면 대사가 나한테 돈을 주기로 했는데 잔금을 안 주는데 대사가 배째는 거지. 난 주권 면책이니까 라고 말하면 사실 이거는 단순한 상사 문제인데 주권 면책이 개입되면 상사로서 또는 민사로서 누군가 피해보는 사람이 생기겠죠. 부당하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야 그럼 상사나 민사관계에서는 주권면책 특권 같은 게 적용되지 않아 라고 되어 있는 게 Sovereign Immunity Clause의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가시겠습니다. 6번 문장의 의미. 자, 보세요. There is a situation, 어떤 상황이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궁극적으로 alters 바꿨어요. The equilibrium of the contract, 계약의 균형 관계를 바꿔놓은 거예요. 자, either의 verbi가 되겠죠. either because 왜냐하면 the cost of a party's performance has increased. 가격이 한 당사자의 가격이 올라갔거나 or 또는 because the value of the performance a party receives has diminished. 그것 때문에 발생한 그 사람의 이행에 관련된 가치가 감소했을 때. 그럼 이퀴벌리엄이라고 하면 결국은 평형 상태죠. 거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평형 상태예요. 왜 거래에선 평형 상태가 중요해요? 내가 얻는 가치만큼 돈을 주고 물건을 사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돈을 쓰는 만큼 나는 그 물건을 혜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균형이 맞아야만 하는데 이 균형이 깨짐으로써 실질적으로 거래를 이행할 필요가 없게 돼버리는 조항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행불능 조항 또는 사정변동 조항이라고 한국말로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행불능, 사정변경 또는 사정변동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가 되는 거냐면 하데시 클로즈가 되겠죠.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야, 나 거래 이행할 수 없을 것만 같아 라는 거죠. 근데 하데시 클로즈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후발적인 사정으로 양 당사자 중에 일방이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 거래를 하면 손해가 날 거거든. 그래서 이 계약에 대한 균형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퀴벌리엄이라는 게 꼭 필요해요, 사실상. 또는 이쿼티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평등, 균등, 균형 이런 단어가 깨진다라는 개념인 거죠. 자, 그 다음 7번 비엔나 협약. 잘 고르셨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한 번씩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모의고사 반을 하면서요. 제가 가끔씩 무슨 데이를 가지려고 해요. 무슨 데이라 함은 자, 예를 들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시간은 비엔나 협약 데이입니다. 라고 하면 비엔나 협약에서 문제를 주구장창 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UCP 데이입니다. 라고 하면 UCP에서 주구장창 나올 거고, 헤이그 뭘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대부분 이제 균형 좀 이렇게 봐서 문제를 구성을 하겠지만, 한 번씩은 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쭉 다 뽑아볼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사전에 공부하시고 그거가 좀 최대한 반영이 된 문제를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거예요. 물론 그냥 시험을 봐도 비엔나가 5에서 7개는 나올 거고 UCP가 안 나와도 5개에서 7개는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아예 특정한 협정을 제가 지정을 해드리면 그 협정에 대한 것과 그 파트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좀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제가 한 4번 정도는 가져갈 생각이에요. 왜 4번이 쓱 나오죠? 거래에 대한 부분 한번 딱 끊어서 갈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끊어서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봤던 그 섹터별로. 그래서 한 4번 정도는 이제 그렇게 저랑 진행을 좀 하실 생각인데, 오늘은 아직 먼 데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또 뭐 해오세요라고 하면 너무 딱딱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미리 공포를 드릴 때 다음 시간은 CISG 데이입니다. 그러면 CISG 공부 팍 해갖고 오시면 돼요. 처음부터 팍 이렇게 1조부터 우리 88조까지는 봐야 되잖아. 88조까지 쫙. 한 문제씩만 내도 80문제는 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내겠고 40문제 내에서 마무리해서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경고한다는 꼭 안 오대. 진짜 문제풀이 반. 몇 명 있어요? 문제풀이 반. 지금 내 눈 피하는 사람 중에 몇 명 있는데 내가 숙제 다 해서 수업 들어갈 때니까 수업을 안 들어와? 맞아. 그래서 일단 아시겠습니까? 다 들어오시는 걸로 하고 일단 무슨 데이는 가져갈 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 제가 뭐 엄청난 걸 바라는 건 아니고 그 스케줄에 맞춰서 물론 여러분 스케줄 안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저랑 같이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의 스케줄에 넣어주시면 이해는 편해요. 그죠? 찌야, 그래서 7번 틀린 거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협약은요, 적용이 된답니다. Contract of Sale of Goods. 이게 사실은 가장 비엔나 협약의 기본이죠. Sale of Goods. 물품의 판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 거지요. Between parties whose place of the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Different states에 있어야 돼요. 왜? Different states에 있어야 international trade라는 개념들을 성립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when the states are contracting states.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약국이거나 or 또는 when the rules of a private international law. 국제사법 규칙이 lead to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국제사법 규칙이 이끈대요. 그 법의 적용을. 그러니까 국제사법 규칙에 의해서 확장 적용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도 만약에 비엔나 협약이라고 하는 건 only contracting parties 사이에서만 적용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국제사법 규칙에 의해서 확장되는 further application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건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the fact that. 자, 어떤 상황인데요? The parties have their places of business in different states. 다른 국가에 그러한 사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은요, is to be disregarded, 무시가 됩니다. Whenever the fact does not appear. 안 나타난 거죠. 이들 언제 안 나타났냐면, from the contract. 어디서부터? 계약에 나타나지 않았거나, or from any dealings between. 또는 걔네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거래 관계에서 나타나지 않았거나, 그죠? 또는 심지어 뭐냐면 from information disclosed by, 우리가 이제 공개된 그런 정보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냐면 the parties at any time before or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계약 당시 또는 계약 전에. 결국 뭐냐면 야, 이거 국제 무역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인식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건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Nationality of the parties or the civil or commercial character of the parties or of the contract i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이 협정의 적용을 정함에 있어서 국적이라던가 상사, 그죠? 민사적 성격은 고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로 바꿔주시면 돼요? neither A nor B예요, 사실. 근데 아니면 사실 여러분한테 그 딱 있어요. 여러분한테 여기서 neither가 꼭 바뀐 걸 아셔야 돼요 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적용되지 않아요 라고만 하면 여러분이 뒤에다 not을 붙여도 문제가 없는 거고 앞에다 neither를 붙여도 문제가 없는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을 하시기보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제규칙 크게 읽으시고요. 그 크게 읽으시면서 키워드 가져가시고요. 그 키워드를 통해서 얘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정확하게만 알아주시면 돼요. 여러분한테 쓰라는 문제 안 나와요. 우리 객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한계를 지키세요. 여러분한테 제가 뭐 영작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무도 시험 못 보지. 아마 이거 영작 시키는 문제 나오면 우리 시험이 장담컨대 회계를 제치고 제1과락 과목이 될걸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항상 머터리얼 한정된 상황에서 한정된 것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어렵지 않게끔 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들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당당하게 문제들이랑 딱 직면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This convention은요 does not apply 적용 안 됩니다. To sales by auction, sales on execution, or otherwise by authority of the law. 다음에 sales of stock, shares, investment securities, negotiable instrument or money, ship, vessel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게 우리가 보면은 그 저 앞에 어플리케이션 쪽에 보면 CICG에서 적용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쪽쪽쪽쪽 이렇게 쭉 기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 인터내셔널 세일즈여야 돼요. 그죠? 인터내셔널 세일즈여야 되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거래 관계가 성립을 시켜줘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래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관세법에서도 관세 평가를 하면서 일방법 적용 배제가 있죠. 걔네 일방법 적용 배제에서 여러분이 외우시기 전에 큰 컨셉을 가져가야 되는 게 얘네들은 정당한 세일즈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격이 거래 가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구나라는 컨셉이 필요해요. 근데 그 정당한 세일즈라고 하는 개념은 딱 뭐냐면 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건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물건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프라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물건과 프라이스를 연결해 주는 건 결국 뭐냐면 세일이나 세일즈가 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뭐가 넘어가야 되는 거냐면 아까 오너십이라고 봤던 거 있죠? 아니면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하는 소유권이 넘어가야 됩니다. 소유권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처분권, 사용권 는 당연히 여기에 넘어가는 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옥션이라고 하는 부분 자, 경매라고 하는 거는요 뭐가 아직 안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프라이스, 그렇죠. 가격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죠? 그러면 옥션이라고 하는 건 일단 들어올 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평가에서도 경매에 대한 것들이나 들어와서 위탁 판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적용해요? 못해요? 가격? 적용 못하죠. 일반적 적용 못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당해물품의 거래 가격 자체가 이 세일즈에 대한 프로퍼티를 다 포함해서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옥션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기서 되게 중요한 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막 그 경매를 붙여요. 경매를 막 붙이면 결국은 높게 부르는 사람이 그걸 낙찰을 받아가서 사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사후에 책정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뜻인 거고 그 다음 자 만약에 어떤 집행, 오서리티에 의한 거라던가 아니면 강제 집행에 의한 거라던가 라고 하면 자 사용권, 처분권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 좀 전에 본 것 중에 money,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할 수 있는 각종의 도구들 그 다음에 vessel, 그죠? 이런 부분들. 걔네들은요, 일반 물건이라기보다는 뭐에 가깝냐면 재산에 가까운 애들인 거예요. 우리가 돈은 물론 움직일 수 있는 거지만 돈을 우리가 물건이라고 취급을 하진 않잖아요. 배, 차를 우리가 물건이라고 취급하나요? 재산이라고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배 같은 경우에는요, 더욱더 하나의 큰 그냥 말 그대로 재산 덩어리를 형성을 하고 등록이란 절차가 필요한 일반 화물이랑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물품의 성질이 완전히 다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요건들이 성립을 하게 되지 않으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세일즈가 아니게 되고 당연히 비엔나 협약은 적용되지가 못하는 개념인 건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The parties may exclud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or subject to Article 12, derogate from or vary not the effect of any of its provisions. 이거는 왜 들어가냐면 비엔나 협약이라고 하는 거는 국제 매매를 갖다가 포괄을 하는 거면
굉장히 국내 상법이랑 충돌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엔나 협정에 안 들어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행 규정을 많이 두고 있으면 안 들어오고 싶어요. 그래서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유보 규정 같은 것들 많이 두고 있죠. preservation. 그러면 유보를 둬야 많은 사람들 끌어들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니네가 뭐 조절하거나 없애거나 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인 거고, 심지어 모두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비엔나 협약 맨 앞에서 되게 많이 했던 게, 계약을 성립시킬 때는 뭐랑 뭐만 있으면 국제무역에서는 거래가 성립을 하죠. 오퍼하고 acceptance만 있으면 성립을 하죠. 이게 in writing이나 in form 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분류식계약이라는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단순히 입증만 돼도 상관이 없죠. 심지어 누구를 포함해서? 증인을 포함해서, witness를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국제거래에서도 또는 국내 상법 거래에서도 반드시 계약서를 써라라고 되어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게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몇 가지 국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은 만약에 국제거래에서 비엔나 협약을 적용을 해갖고 야 이거 다 이렇게 뭐 입증 안 돼도 돼 라고 하면 국내 상법이랑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보를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가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네가 포기를 하고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보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 8번 가시겠습니다. 맞는 지문을 선택을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Customs Duty라고 하는 거는요. 자, form 어떤 형태인데요? Direct Taxation이에요? 아니죠. Indirect Taxation, 간접세. 간접세. 자, 간접세가 되는 것이고 방식으로 봤을 때는 두 개가 있지요. 그쵸? 뭐랑 뭐가 있습니까? 스페시픽이 있을 수 있고 or ad valorum이 있을 수가 있죠. 스페시픽 듀티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종량세가 될 거고요. 그래서 weight나 quantity라는 개념들이 같이 들어올 거고요. 뒤에 있는 ad valorum이 뭐가 되겠습니까? price나 value라는 단어가 들어오게 되겠죠. 관세평가에서는 우리가 price라는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씁니까? valuation이라고 쓰죠. valuation은 왜 valuation이라고 그랬어요? 물품이 가지고 있는 그쵸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는 가산요소랑 공제요소가 다 거기서 묻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가산요소 왜 봐요? 물품의 가치는 구성하나 가격에서는 빠져있는 놈 가지고 가격으로 잡겠다라는 거고, 공제요소는 더 많이 들어있는 놈을 우리나라에서 양화 준비가 되기까지로 잘라가지고 거기에 가치만 산정을 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세평가랑 관세법이랑 좀 엮어보면, 지우개 셔서 이사 갈게요. 자, 어차피 볼 거니까 이따가. 셀러하고 바이어하고 거래를 하면서 셀러의 미니멈 오블리게이션이 되면서 그 바이어의 맥시멈 오블리게이션이 되는 정형거래 조건의 가장 큰 그룹은 이 그룹이죠. 물론 인코텀즈 2010에서의 더 이상의 그룹은 무의미해요. 왜? 여러분이 공부하신 인코텀즈 2010에서는요. 저 때는 1990이었지만 지금 여러분 2010 보시잖아요. 2010에서는 크게 그룹이 두 개죠. 뭐랑입니까? 그쵸? irrespective. 뭐가? 운송수단에 관계없는 놈이 하나가 있고, 그죠? 하나는 뭐가 되냐면 인랜드나 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씨 이런 워터웨이만 왔다 갔다 하는 그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그룹이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셨던 것 스텝으로 보면 이 조건, F조건, C조건, D조건이 여전히 이제 나눠서 살아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저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저랑 강연하면서 이렇게 같이 엮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공부하셨을 거고. 자, 그러면 자, 셀러의 미니멈 오블리게이션이면서 바이어의 맥시멈 오블리게이션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X웍스. 이 조건 하나죠. 그 다음 F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봤을 때는 사실 수출국 내에서의 어느 지점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라고 표시를 하는 맥시멈 여기라는 뜻인 거예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지. 여기서 끝나면 누구한테 어떤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free carrier. 그쵸? free carrier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얘한테 넘겨줘도 심지어 얘는요 자신의 프리마이즈에서 넘겨줘도 돼요. 수출 통관이 되어 있으면 이 조건이 아니라 F조건이거든요. 그래서 F조건은 어디에서? 수출국 어디선가에서 끝나는 거고 거기까지의 가격을 얹어가지고 들어가 있는 게 이 조건이 될 거고, C조건이라고 하는 건 얼만큼이냐면 더 가겠죠.
사실상 어디까지냐면 목적국 도착을 할 수 있는 어느 범위까지는 비용에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용에만 그게 묻어 있고 셀러의 의무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같이 끝나요. 사실상. 그쵸? 그래서 우리가 C조건을 얘기를 할 때 가장 크게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자, C조건 예를 들면 CIF 뒤에 장소가 붙으면 이 장소는 목적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셀러의 그 책임이 종결하는 건 언제 시점이냐면 온보드 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two critical points가 different 하다 뭐 이렇게 인코 탐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게 C조건일 거고, 그 다음 도착국 어디까지 들어가는 게 이제 D조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관세평가 때는 우리나라 관세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디까지 사실상 우리가 관세평가의 기준 대상이 됩니까? CIF가 기준이 되는 건 거예요, 사실. 그럼 CIF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운임이랑 보험료를 따로 지급했다고 하면 가산유수만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건 거고, 자, D조건에는 이것 플러스 사실 뭐까지 다 들어가요? 이 사람이 여기서 움직이는 것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종결하는 것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만큼을 공제해내자라고 해서 공제요소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EFCD 조건을 인코텀즈랑 보면서 관세평가도 그런 개념으로 같이 엮여있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그게 다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 다음에 보시면 The shipper is not liable for loss or damage if such loss or damage was caused by the fault or neglect of the shipper, his servant.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쉬퍼나 서번트가 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에서 발생하는 거에서 쉬퍼가 책임이 없으면 그럼 누가 책임져요?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 캐리어 같은 경우에 얘한테, 그러니까 맨 앞에 주어가 만약에 캐리어라고 하면 말이 되죠. 운송인은 쉬퍼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어요? 운송 중에 발생하는 손해 책임에 대해서?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안 되는 게죠,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usually sellers shall be responsible for late shipment caused by the delayed arrival of the letter of credit. 셀러가 LC가 늦게 와서 물건을 제대로 못 실었으면 그게 문제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거는 셀러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자, 애플리컨트가 뭐 서류를 잘못하고 또는 이슈잉뱅크가 잘못하고 늦게 온 걸 가지고 야, 그 베네피셜 잘못했잖아 라고 말을 하면 안 되죠. 그 근원 거래에 대한 것들을 잘못 가져온 거고. 네 번째, conference agreement라고 하는 게 어떤 게 agreement냐면요. is essentially a compromise among competing members. 걔네, 자, 경쟁하는 대상끼리 compromise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걔가 왜 했냐면 designed to restrict or eliminate competition. 자, 제한을 하거나 제거를 하기 위한 거죠. 경쟁을 among the members line. 자, 자신의 그 이제 동맹 그 선사에서. 그리고 뭐 하기 위하냐면 to meet the existing and potential competition from outside lines. 그 우리가 얘기하는 맹외라고 얘기하죠. 동맹 외에 있는 사람들을 existing 이제 뭐 그 사람들에서 그 사람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존재하거나 또는 잠재적인 컴페티션을 뭐 하기 위해서 제거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맹에 대한 부분들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컨퍼런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동맹이라는 개념들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다섯 번째, the merchant는요, shall not indemnify the ocean carrier against loss, damage, or expense resulting from the inaccuracy or incompleteness of the mark. 자, 머천트는 사실 여기서는 쉬퍼랑 똑같은 거거든요. 쉬퍼가 책임이 없대요, 오션 캐리어한테. 뭐냐면 자신이 사실 요거 inaccuracy 정확하지 않고 또는 끝나지 않았던 즉 불명확한 마크가 발생을 해서 손해가 났다라고 하면 이건 머천트가 그러니까 머천트가 배상을 안 해준다는 뜻이 아닌 거죠. 사실은 운송에서는요 누가 배상을 누구한테 해주는 거냐면
캐리어가 운송인이 화주한테 배상을 해주는 개념인 건데 여기서도 그러면 결국 뭐냐면 캐리어 같은 사람들은 얘네가 이렇게 잘못해갖고 발생한 거에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어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 설정도 잘못되어 있는 건 거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은요, 이제 우리가 좀 더 크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이제 크게 보고도 정확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draw라고 하는 거는요, 자, in a bit of exchange. 우리가 얘기하는 어음에서요, 파티 사람인데, who draw a draft or a check. 자, 체크가 됐던 draft가 됐던 발행하는 사람이에요. 발행자가 되는 거죠. 근데, 자, 이런 사람들이 진행이 되는 건 거고 upon another party for the payment of a specific amount.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발행이 되는 건 어떻게 발행이 되는 거냐면 누구한테 그 사람 앞으로 또는 그 사람 위로 일정한 돈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떨어뜨리는 건 거죠. 여기서 근데 사실 그러면 체크는 where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체크는 은행한테 돈 주고 은행한테 야 네가 나중에 이거 갖고 온 사람한테 돈 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압수표 생각해 볼게요. 자기 압수표 발행했어요.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찍혀요? 은행 이름으로 찍히죠. 우리 일반적으로 은행 수표 생각하면 그럼 그거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돈 받는 거냐면 은행한테 가서 돈 받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체크도 야 얘한테 돈 줘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물론 돈을 하나도 안 내놓은 상태에서 가서 돈을 콜렉션하는 개념이랑은 다를 수가 있지만 결국 누구한테 돈을 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발행자라고 하는 개념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the draw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인데요 who pays a draft or a check 돈을 지급을 하는 사람이고요. it could be a buyer or issuing bank 바이어도 될 수가 있어요. issuing bank도 될 수가 있고 바이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쵸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private bill 같은 경우엔 바이어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LC 거래에서는 주로 누가 된다? 그쵸. 그건 이슈잉 뱅크가 되는 거죠. 오히려 LC 거래에서는 바이어 앞으로 발행된 어음은 잘못 발행된 어음이죠. 왜? 환어음 거래라고 하면 단순한 draw이하고 draw어의 관계만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누가 된다라고 하면 LC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letter of credit, 크레딧 거래라고 하면 돈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 자체가 누구냐면 은행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빗 빌을 적용할 수 없고 뱅크빌만 적용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draw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is the party to whom the bill is made to payable. 자, 빌이 payable 하게끔 발행이 되는 그 사람이 되는 건 누구냐면 돈을 지급받는 사람인 거죠. pay가 돼야지, pay. 돈이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 다음, 보너파이드 홀더라고 하는 거는요. 누구냐면 has taken the negotiable documents. 누구가 뭘 가졌어요? 자, 우리가 얘기한 네고셔블 다큐먼트라고 하는 거는 판매할 수 있는 즉 그저 거래할 수 있는 권리증권 같은 걸 가진 거는 가진 사람인데 in good faith가 기본이죠. 선의로 가진 사람입니다. For a value consideration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일반적인 상거래의 그 개념으로 그런 것들을 가진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is not overdue. 뭐가 넘지 않았어야 돼요? 기한이 지나지 않았어야 돼요. 즉 우리가 얘기하는 부도 상태가 아니어야 되는 건 거죠. 부도 상태면 물건을 찾거나 또는 돈을 지급받을 수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정당한 범위 내에서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돈을 찾아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베어러 방식에서는 보나파이드 홀더를 무조건 존중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자 김영식 그 다음에 지시식 그리고 소지인식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위험한 건 뭐다? 소지인식이지만 소지인식을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보나파이드 홀더에 대한 리스펙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days of grace라고 하는 거는요 time인데요 indulgence granted to an acceptor or maker for a payment 시간을 더 주는 거죠. 시간 더 줘서 그 안에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일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10번 틀린 거. 자, contract of sales라고 하는 거는요. need not be concluded in or evidenced by writing and is not subject to any other requirement as to form. 이거 우리 CRC 있는 거 그대로죠. 뭐 될 필요 없다? 서면으로 될 필요 없고요. 체결될 필요, 집증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as to form. 어떠한 형식을 구성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사실상의 낙성 계약부터 시작해서 분료식 계약 이런 애들 쭉 얘기를 하는 거 특히나 분료식 계약에서 얘네가 가장 유용하겠죠.
자, 그 다음에 offer라고 하는 거는요. even if irrevocable. 자, 취소 불능이라 할지라도 maybe withdrawn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철회라는 게 reach 도착한다라고 하면 offer이한테 before he dispatches on acceptance. acceptance를 보내기 전에 한다라고 하면 withdrawn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offer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거두는 거죠. 그러면 언제예요? 동시에 아니면 전에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적어도 언제까지는 동시에는 도착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before가 가장 기본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or 또는 at the same time as the offer가 되겠죠. 오퍼 전에 또는 오퍼와 함께 라고 들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silence하고요. inactivity, 즉 침묵이나 부작위는요. does not in itself amount to acceptance. acceptance를 구성을 하는 거는 아니다 라는 개념인 거고 acceptance of an offer는요. becomes effective. 자, 효용이 있어집니다. at the moment the indication of assent reaches the offerer. 자, indication of assent가 사실상 뭐가 되냐면 acceptance란 단어에 대한 해석이 되겠죠. acceptance가 reach, 도착하면 이라는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information of the contract, 자 계약에 대한 부분에서 있어서 the party are free to enter into a contract and to determine its content. 자 계약에 있어서 계약을 성립하는 것도 free, 자유고요. 그거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도 자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번이랑 5번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형식은 의미가 없더라라는 개념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퍼를 보내고 나서 우리가 withdrawn 할 수 있는 거, 철회를 할 수 있는 건 언제 도착을 하면 철회할 수 있어요? before 또는 at the same time as the offer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취소라는 개념은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철회도 있지만 취소도 있죠. 취소는 언제 할 수가 있죠? 상대방 offer이가 그죠? 승낙을 발송하기 전에 reach 도착하면 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 오퍼를 받은 사람이 offer이가 승낙을 발송할 수도 있고 취소를 발생시킬 수도 있죠. 그러면 승낙이 효력을 발행시키는 건 언제죠? 그것도 reach 도착하면이죠. rejection은요? rejection도 reach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발송을 시키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CISG를 탁 잘라가지고 이게 발송주의냐 아니면 도달주의냐라는 얘기를 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강사는 발신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도달주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딱 잘라서 말하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CISG는 그 두 개를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법적인 개념, 국제법적인 개념을 봤을 때는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도달주의를 조금 더 특히나 이제 계약을 발생시킨다라는 개념에서는 도달주의를 조금 더 강하게 보고 있는 경향은 있고요. 대신 뭐가 있냐면 만약에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있다라고 하면 구제받아야 될 당사자는 자신의 의사를 표시, 즉 발신만 하면 오케이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CISG도 앞에서 얘기하는 거랑 저 계약 이행 파트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랑 발신주의랑 도달주의가 섞여 있긴 한데 여러분께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약 그죠? 에서는 리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딱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보시고 10분 쉬시고 나머지 부분들 몰아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